네, 이분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함께 출장을 가볼 텐데요. 지금 행사가 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바로 FOMC입니다.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될 텐데 FOMC 일단 저희 시장에서는 목요일에 반영이 되겠죠.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FOMC는 사실 하루 만에 이제 발행되는 이벤트는 아니고요. 네. 이틀간 열리는 이벤트입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회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한다면은 일정 포인트가 정해진 게 아니라 레인지로 정해지게 그렇죠. 되죠. 네. 5%에서 5.25% 이런 식의 현재 이제 수준이 기준금리인데, 그 기준금리 수준을 이제 미국의 이제 위원들이랑 이제 각 지방 이제 여는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투표권을 나눠 가진 네. 다음에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몇 프로 정도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경제 상황은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만의 어떤 미래의 미국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좀 그런 회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있는 6월 FOMC에서는 지금 보니까 패드워치에서도 동결을 좀 전망을 하고 있던데 동결이 좀 우선시 되겠죠? 네, 우선은 이번 6월 FOMC에서는 사실 동결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6월 FOMC에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동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됐을 때 그 동결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가 좀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네. 성격이라 한다면 어떤 성격이냐라고 되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번에 동결을 하고 그 동결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한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요번은 퍼즈의 성격을 그렇네요. 가질 수가 네. 있겠죠. 일시 정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요번에 동결을 했지만 이후에 다시 인상을 한다면 잠깐 쉬어가는 형식이잖아요. 네. 스킵일 수 있는 거죠. 인상을 잠깐 우리가 지나쳐 간다라는. 그래서 퍼즈냐 스킵이냐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지금 이제 외신이라든지 이런데 네.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의 단어고요. 그래서 요번 FOMC 기자회견이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어떤 거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굳이 동결을 그러면 요번 FOMC에서 점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는 상당히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그거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점검할 때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을 나름 해왔습니다. 이제 TGA라는 미국의 재무부 개정을 통해서 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해왔고 초과저축 수요도 가계 수요 내에서 아직 잔존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수요들이 꾸준히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저희가 1년 정도가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초과저축 수요도 얼추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고 그다음에 TGA도 부채 한도 협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론 유입이 되겠지만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긴축 효과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간 500bp나 올려왔었는데 이 500bp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잠깐 쉬어서 좀 지켜보자. 네. 지금 하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사실 이와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연준 위원들이 꾸준하게 신중론을 아직까지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러면 확실히 좀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포즈 앤 스킵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7월에도 FOMC가 있을 거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럼 멈추고 그대로 다시 한번 인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동결해서 나중에 인하가 될 것인지 어떤 지표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스킵이냐 퍼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경기겠죠. 네. 근데 경기는 우리가 뭘 통해서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비도 있고 고용도 있고 다양히 있겠지만 저는 지금 고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립니다. 왜 고용을 먼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간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꾸준히 해왔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고 있는 거는 고용 임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임금의 상승분이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 같은 거에 상승 압력을 높이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귀결되더라. 이런 어떤 논리로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면 네. 이게 결국에는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논리를 아무래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임금이라는 게 저희도 알다시피 임금이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리기가 쉽지가 어렵죠. 않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을 한 달에 받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180만 원을 줄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만두겠죠. 네, 네. 그렇죠. 다른 찬스를 알아볼 거잖아요. 그만큼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걸 저희가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명목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정말 어렵다라는 전제로 이런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것은 물가의 스티키, 그러니까 끈끈하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네. 성향을 제공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그리고 고용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추세가 사실 저희가 앞으로 꾸준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고용의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를 통해서 좀 보자면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고용이 이제 서비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용직 노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고자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수를 통해서 우리가 고용에 대한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자면 현재 아직까지도 구인 건수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얼만큼 많이 구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업자들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양 어떤 실업자들과 이제 구인 건수의 매칭이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 매칭의 효율성이 사실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실업자들이 이 구인으로 자연스럽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면 네.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완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노동시장의 어떤 크라이시스는 좀 제한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얘네들이 아직까지도 욕심이 많아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버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계속 조금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용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물가잖아요. 그쵸, 네.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저희가 FOMC 전날에 발표되는 게 CPI 죠. CPI예요. 네. 네, 요번에 참 애매하게 CPI, FOMC 걸쳤어요. 네, 네. 엄청 많이 걸쳤어요. 그다음에 ECB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네. 되고 소매 판매 지수도 사실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메이저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CPI도 사실 저희가 FOMC 전날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차지를 할 거예요. 지금 글로벌 IB들을 봤을 때 걔네들의 에스티메이션을 보면은 대략 4%에서 4.3%까지 대부분 4% 초반대를 네. 얘네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흔히 헤드라인 CPI라고 부르는 CPI의 대표적인 어떤 값어치가 네. 4% 초반대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한 4.9% 정도가 미국 CPI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CPI만으로는 상당폭 내려올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많이 내려오는 건데요. WTI가 많은 값이 좀 작년 대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 하락분이 반영된 거다라고 봐서 헤드라인 CPI는 좀 많이 내려올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연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런 헤드라인 말고 실질적으로 CPI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근원 CPI를 통해서 네. 저희가 사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변동성이 큰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있다라는 네. 게 코어 CPI, 근원 CPI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이 근원 CPI의 어떤 행방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가 내려왔어도 근원 CPI가 사실 오히려 오르거나 그대로라고 한다면 네.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이거를 좀 반증하는 데이터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년물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4.1%까지 좀 빠르게 내려온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3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네. 이런 위험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FOMC로 연결해서 저희가 해석을 하자면 요번에는 동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물가가 다시 높아진다면 금리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수준이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네.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게 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가의 면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네.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랑 이제 아무래도 기타 이제 연은 총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슈퍼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슈퍼코어 CPI요? 네. 이제 이게 외신에서 발표하고 있는 용어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네.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비요? 네, 쉘터를 뺀 겁니다. 렌트를 뺀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주거비의 상승분이 아무래도 꽤 많은 CPI 상승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이 주거비를 뺀 나머지 실제 우리가 이제 저희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이 물가, 체감 물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슈퍼코어 CPI를 좀 더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일반 시장 사람들과 개인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주거비의 반영분을 좀 제외하고 네. 나머지 우리가 지갑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좋은 지표다 정도를 좀 점검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CPI가 발표가 돼서 연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단순 CPI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코어 CPI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슈퍼코어 CPI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어느 정도 연준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환율 읽어주기 시간이니까요. FOMC 결정에 따라서 환율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을 깔았는데요. 네. 환율이라고 한다면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FOMC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달러는 강세를 보이겠죠. 그렇겠죠. 네. 예를 들어 저희가 5에서 5.25%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인상을 해서 5.25%에서 5.5%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의 강세 베팅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환율 면에서는 현재는 다행히 1,280원, 1,290원 내려왔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높은 확률로 현재 5에서 5.25%가 유지가 되고 동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킵과 퍼즈 중에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태도를 보일 것이냐. 네. 연준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이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속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지만 허키시 동결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 판단이 유입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 얘네들의 어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1차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뭘 통해서 판단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경제 전망치가 항상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에서 판단하고 있을 때 이 경제 전망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GDP 같은 경우가 예상치로 현재는 0.6%인데 1%로 올렸다라고 네. 했을 때는 상당히 경기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경기가 괜찮다는 거는
이거는 아직 금리 인상의 버퍼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경제 GDP 이제 예상치가 0.3%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0.3%가 맞춰지려면 이제 3반기나 4분기 정도에는 아무래도 현재 GDP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값을 기록을 해야 이게 이제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아,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는 역성장을까지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경제 전망치와 연준 인사들의 어조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보시면서 허키시한 동결일 것이냐, 노비시한 동결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후의 환율 행보에 좀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FOMC 내용에서도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매파적일지 비둘기파적일지 이런 발언을 함께 보시면서 경기 전망과 좀 버무려서 생각을 하셔야 환율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는 원전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FOMC 이야기 2부에서 나눠봤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